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주관하는 새 정부 디지털 정책 토론 두 번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최보름입니다. 먼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지만 오늘 많이 배우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서창갑 교수님도 오셨는데 어제 그 서창갑 교수님 사회로 새 정부 디지털 정책 정부 조직 개편 및 IT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이어서 오늘은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윤창현 위원님 축사를 시작으로 정재혁 변호사님 발표, 그리고 김의석 교수님, 권혁준 교수님, 최상미 교수님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축사에 앞서 먼저 본행사를 주최하신 우리 한국경영정보학회 양희동 회장님께서 세미나 시작을 여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학회 회장 양희동입니다. 우선 먼저 바쁘신데 오늘 우리 윤창현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수위원회도 막판에 향해 달려가고 있고 속속 이제 부처 장관님들도 임명이 되시는데 역시 IT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의 기대에 저희들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의도로 본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IT 정책의 부처 조직 개편과 규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윤창현 의원님과 정주익 변호사를 모시고 발표를 듣고 또 우리 학회의 전문 교수님들의 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가 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저희들의 토론 또 여러분들의 그 주장들이 많이 반영되고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윤창현 의원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윤창현 의원님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하시고 윤석열 대선 캠프 경제정책본부장과 정책조정부본부장으로 활약하시며 현재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보름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도 교수로서 25년 활동하고서 서울시립대 교수직을 사직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에는 겸직이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사표 내고 가라고 그래서 교수 사표 내고 가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참 교수 시절이 참 그립고 참 아주 좋았던 시절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또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해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른 그 학회원들께도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상자산 쪽이 이제 지금도 뭐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민수위원회에서도 경제 1분과는 거래소라든가 세금 이런 것 얘기하고 있고 경제 2분과는 또 기술, 블록체인 기술,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통일된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 군데 펼쳐져 있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럴수록 다루기가 참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가상자산 쪽 관련된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바로 금융감독원, 금융의 잣대로 이 가상자산을 규율을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금융에 준하는 규제를 하면은 다 죽는다. 예를 들어 뭐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의
예를 보면 아실 수가 있죠. 그 금융에 준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니까 코인 10개 남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이 좀 이렇게 척박해지는 상황이 오고, 그렇다고 또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주 이상한 그런 그 상황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께서 예를 들어 주식을 사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그 돈을 가지고 주문을 내면은, 주문은 어디서 체결되냐면 거래소에서 체결되거든요. 사자 팔자.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체결돼서 1,000만 원 넣고 5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500만 원은 제 계좌에 있고 500만 원짜리 주식이 샀죠. 그러면 그 주식은 어디로 가느냐? 예탁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돈은 어디로 가느냐? 증권금융으로 갑니다. 그리고 계좌는 증권사에 있죠. 그리고 거래는 거래소에서 일어나죠. 거래소, 증권사, 예탁원, 증권금융, 이렇게 딱 4개가 분업체계를 만들어서 그 4개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증권사가 망했다 그래도 제 돈은 증권금융에 있고 제 주식은 예탁원에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코인 거래소는 어떻게 돼 있느냐? 돈을 두면 코인을 사면 코인도 거래소에 있고 돈도 거래소에 있고, 거래소가 매매를 체결해주고, 그리고 계좌 관리는 은행하고 연결해서 사실상 해줍니다. 거래소가 직접 자기 돈으로 막 거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소 안에서 예탁원, 증권금융, 거래소, 그리고 증권사 4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업비트가 한 80% 가까이 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을 때 과연 참 이게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아주 대형 사고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특별정보특검법, 소위 특검법에 의해서만 규율을 하고 자세한 기본법이나 규율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그 느슨한 틈을 타고 이 거래소들이 4개의 기관의 역할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가상자산의 현실이지만 앞으로 이제 NFT 들어오죠, 메타버스 들어오죠, P2E 뭐 있죠, 게임 관련한 뭐 아이템 비슷한 것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율할 거냐, 참 어렵습니다. 너무 규율이 심하면 죽어버리는 것이고, 너무 규율이 느슨해서 진흥을 시키겠다고 느슨하면은 또 투자자 보호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규율과 진흥이라고 하는 이 2개, 하나는 엑셀, 하나는 브레이크죠. 엑셀과 브레이크를 어떻게 잘 밟아가면서 이 2개를 조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그 과제가 남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만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금융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 금융 쪽으로 안 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결국 따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감독도 해야 되는데, 감독도 하고 진흥도 해야 될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담기구를 어디다 만들 거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총리실 밑에다 만들 거냐 뭐 등등, 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느냐, 또 가상자산업자들의 협회를 만들어서 그 협회가 자율규제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율규제기관, 거래소, 그 다음에 전담기관, 그리고 진흥도 시켜야 되고 규율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그 많은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업계가 가진 어려움이자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죠. 제가 그 윤석열 당선이 나고 공약 관련해서 점검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당선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걸 좀 싫어하십니다. 구체적인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주 뭐 여가부 폐지 뭐 이런 거, 뭐 무슨 뭐 양도세 폐지, 뭐 사병 월급 200만 원 뭐 이런 거 화끈하게 딱 그냥 한 줄로 나오고 이러는 거 좋아하시는데,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 중에 통과된 게 디지털 패권 국가의 도약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은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패권 국가, 약간 좀 애매한데 이 과제가 공약으로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패권 국가로의 도약이라고 하는 그
과제는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그런지 이게 중요한 과제로 채택이 돼서 앞으로 아마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과 굉장히 많은 산업 진흥 정책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질 것이고 교수님들께서 전공하시는 MIS 분야도 엄청난 또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또 역할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디지털 관련 산업을 전 세계 수준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하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더 많은 그런 그 MIS 관점에서 많은 그 수요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경영정보학회가 아주 앞으로 대박이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하실 일이 점점 더 많아지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정 변호사님께서 또 좋은 발표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끝까지 참석은 못하더라도 그 관련된 자료들도 이슈들은 잘 챙기고 여러분들의 그런 토론이나 여러 가지를 잘 반영해서 좋은 정책 많이 만들고, 저도 학계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윤창현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네, 새 정부에서 활약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재욱 변호사님을 소개드린 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분간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토론자 교수님들 소개는 정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다 마치신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세종변호사와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이시며 블록체인 법학회 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요,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선 발표 드리기 전에 저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학부 전공은 경영학이어서 경영 정보 시스템이나 이제 경영학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학회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또 윤창현 의원님 모시고 새 정부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오후에 이어서 하게 돼서 더욱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크게 세 파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트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가상자산의 현재 법적 개념과 이슈가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마지막 파트는 플레이 투 언이나 이제 NFT 같이 새롭게 이제 최근에 제기되는 이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발표 순서를 좀 바꿔서 필요한 정책을 맨 마지막에 하고요. 법적 개념과 이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이해하시기에 더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상자산의 법적 개념과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특정금융정보법, 아까 이제 윤창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금법 개정법이 2021년 3월 25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라 부르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가상화폐라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혼재해 왔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따라서 좀 개념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증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구를 읽어보시면 그 개념 정의가 상당히 폭넓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포인트, 뭐 게임 아이템, 그리고 게임 머니, 전자 주식이나 전자화폐 이런 거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개념 안에.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면 되고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거나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개념 정의 상당히 폭넓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규정을 했냐면 이 명칭 적용 기술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든가 아니면 분산 원장 방식을 쓴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 이제 그러한 기술적인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FATF에서 이 가상자산 취급에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권고를 했었는데 이 법이 2019년 공청회를 거치고 2020년에 사실상 만들어져 가지고 202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명칭이나 적용 기술을 적용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개념에서는 명칭이나 적용 기술 관계없이 그냥 저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하면 가상자산의 개념을 포함시키되 그러면 선보전자지급 수단이라든가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버리면 게임사 그리고 포인트사 이런 데도 또 다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통해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일반적 사람들 많은 이제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가상자산의 개념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분산 원장 기술을 써야지만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개념 정의 규정 때문에 이제 뭐 NFT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나 이제 비트코인에 포함된 건 당연한 것이고 NFT에 관해서도 특근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가상 자산이 어떠한 개념에 해당하는가 이제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하는 가능한 증표 이거는 사실 선부전자 지급 수단이나 이런 거하고 개념이 완전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가상 자산은 유의미한 법적인 뭐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요. 실무상으로. 첫 번째는 가상자산 증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이 물건에 해당하는가? 세 번째는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하는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요즘에 이제 뮤직하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또 증권성 논란이 문제가 됐었고 잠정적으로 이제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하기로 이제 자본시장법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이슈냐면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이 만약에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발행할 때는 공모 규제가 적용되고 그 취급을 할 때는 뭐 매매 중개 일임업을 하려면 인가가 필요하고 또 매매 중개를 하려면 이제 인가가 필요하고 투자 일임을 하거나 투자 자문업이라면 뭐 그냥 이제 뭐 리포트 쓰고 알려주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하려면 등록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전성 규제라든지 영업행위 규제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됩니다. 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뭐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서 이제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규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다 적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증권성 토큰이면 이러한 규제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는 어떠냐? 최초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규범적으로 문제된 시작한 거는 한 2015년, 16년 정도부터예요. 근데 그때는 한국은행 중심으로 그냥 연구 보고서를 쓰는 단계였는데 실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법적으로 이제 정부 당국에서 뭔가 조치를 내놓을 만큼 이슈가 된 거는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정도에 뭐 보스코인이라는 데서 ICO를 했더니 100억 원 넘게 모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ICO를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이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4일 정도에 하나의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등 증권 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9월 29일 날 뭐 어떤 형태든 ICO는 다 금지한다라는 방침을 발표하는데 어쨌든 요 보도 자료를 보면 소위 말해서 그 형식이나 실질이 증권과 유사하다면 그 명칭이 가상통화를
하더라도 또는 가상통화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을 제가 엿볼 수가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다음에 2018년 12월 24일 날 보도자료 또 하나 내놓는데 요때에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근데 요때 이제 배경 설명 조금 드리면 그 지닉스라는 거래소에서 ICO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하나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크립토를 바탕으로 크립토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그 등록된 사실이 없고 관련 사업자도 인가 같은 거 안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겠다 또는 유예하라 이렇게 하고 검찰에도 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닉스 펀드는 실제로는 지닉스 거래소가 문을 닫았고요. 이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집합투자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의 논의였고 최근에 이제 논의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은 투자계약 증권성을 이제 따지게 되고요. 증권법상 투자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권으로 간주하고 요 증권에 이제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호의 기준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준점 판례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실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SE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75건의 가상자산 증권으로 간주하고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거 보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면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증권에 하지 않는 코인에 대해서는 각 그 주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논의를 좀 살펴보면 한국금융연구원 에서 연구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 그 내용 중 일부가 증권형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서 나아가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도 이제 일종의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증권형 NFT의 경우에도 그 개념에 따라 가지고 금융자산, 뭐 증권이나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금융자산 분류될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는 것이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에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NFT, 증권형 토큰, 조각투자, 뭐 뮤직하고 대표적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 가상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련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기할 만한 판결로 이제 2020년 3월 25일 선고된 2019 가단 225099 판결이 있는데요. 이게 뭐 대외적으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판결은 아니고 저희가 블록체인 법학회에서 이제 논의가 된 판결인데 거래소 특정한 A 코인,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코인을 발행했는데 그 코인을 갖고 있으면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을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게 배당형 코인이라고 해서 투자계약 증권이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그게 계약상 권리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A 토큰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결국 시세 차익을 위한 목적인 것이지 수익 배당 받는 거는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비판점이 있고 아직 이게 뭐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게 투자계약 이게 왜냐하면 본질적 기능인지 아닌지 투자계약 증권의 그 자본시장법 규정에 주로 타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배당받으면 투자계약 증권인데 그 수익이 부수적 수익인지 아니면 주된 수익인지를 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판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세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논리가 조금 약해 보이는 게 한국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한 3%에서 2%에 3%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국의 주식 같은 경우 그러면 증권을 볼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정한 코인을
그 구입 목적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부동산인데 실거주 목적으로 사면 부동산이고 투자 목적으로 사면 부동산이 아니고 이렇게 되지 않듯이 이 A 토큰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근데 하급식 판결이고 단독 판사 한 명이 낸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한국금융연구원의 입장처럼 조금 다른 판단이 추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권상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상자산 물건이냐 이런 이제 논의가 조금 있는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건은 소유권의 대상이고 물건이 아닌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적용 대상인데 그런 이제 법 이론적인 것도 좀 있지만 현재 당장 문제되었던 거는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물건에 해당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대한 몰수의 대상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법상 그 범죄는 훨씬 더 많겠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몰수의 대상이 만약에 가상자산 물건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형법상 몰수 대상은 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의 대상은 되고 뭐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되는데 실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8년 18도 3619 판결에 의하면 이 사안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코인을 받았던 건데요. 그 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음란물 사이트를 한 거는 이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데 음란물 사이트 말고 다른 범죄도 이 사람 저질렀어요. 근데 다른 범죄는 일반 형법상 범죄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몰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대법원과 그 하급심의 그 고등법원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해당하는 그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따른 것만 몰수를 인정했습니다. 그 논리가 어쨌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몰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그 재산 범죄가 무엇이냐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몰수를 인정했고 형법상 몰수 된다 안 된다 말은 안 썼는데 사실상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판결이.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명확하게 판시를 한 거죠. 이제 이게 디지털 정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정보 조각에는 해당하지만 이거를 물건이라고 현행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현행법상 물건이라고 하면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전기, 기타 자연력을 의미하는데 뭐 만질 수는 없으니까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고 과연 관리할 수 있는 뭐 일반 전기와 비슷한 걸로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일반 디지털 정보에 해당할 뿐이지 이거를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대부분의 디지털 파일 같은 거, 음악 파일, 뭐 그림 파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의 일종이라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형법상 몰수 대상은 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의 대상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좀 황당한 거는 저희가 이제 판결 청구 취지를 쓰거나 판결을 할 때 물건에 대해서는 인도하라는 주문을 하고요. 금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비트코인 관련된 판결을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비트코인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법원에서 걔한테 몇 비트코인을 인도하라. 만약 인도 안 하면 시가상당액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전제로 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하급심이나 법원에서도 이게 현행법상 물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물건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물건임을 전제로 판결을 하고 이렇게 지금 좀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자산은 이제 금전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이슈인데요. 왜 이슈가 되냐? 유사추진행위규제법상 이게 가상자산 금전에 해당해야지만 규제할 수 있는 범위가 폭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사추진행위라고 하면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것, 뭐 원금을 보장할 테니까 저한테 돈을 맡겨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뭐 300% 수익을 얻어줄 테니까 저한테 돈을 맡겨주세요라고 하면 유사추진행위에 걸리고 만약에 그 수탁을 받은 사람이
은행이 아니거나 저축은행이 아니거나 또는 인허가를 받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수탁 관련해 인허가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법에 따라서 5년 이하 징역이 처해지는데 이 유사추행위 규제법 여기 제가 박스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금전을 다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상자산이 금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개수만을 보장해 주던가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나한테 1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내가 그걸 나중에 1.5비트코인으로 돌려줄게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돌려준다고 한 거는 금전을 돌려준다고 한 것도 약정한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시세가 계속 출렁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사추행위 규제법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도 있겠죠. 누군가 나한테 그 투자를 하면서 1,000만 원을 제가 비트코인 지금 오늘 한 5천만 원 정도 하니까 5천만 원 투자 받고 내가 그거를 불려가지고 나중에 지금 1비트코인 바꾼 다음에 다시 1.5비트코인 돌려줄게라고 했을 때도 받은 거는 금전이지만 돌려준다는 게 1.5비트코인이니까 이게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유사추행위 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급심에서는 금전이 될 수 없다, 금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고 해가지고 돈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해서 그 사람의 신용카드 못 쓰게 하고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그를 누가 빚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왜? 암호화폐는 금전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금전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은 판결문이라든가 또는 확정된 뭐 그 지급 명령 결정 명령 그 확정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코인을 돌려주라 이런 것만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코인이 금전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관련 하급심에서 코인은 금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이지만 물건에 해당하는 걸 전제로 판결 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어떤 하급심에서 보고 있는 결과 유사추신 코인 관련 유사추신은 실제로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수사 변호도 해보고 또는 이제 경찰 강의도 해보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고 왜 사기는 기망을 입증해야 되지만 유사추신 행위는 원금이나 원금 초과할 약정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입증 부담이 적은데 가상자산을 활용해버리면 이 유사추행 규제법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런 이제 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NFT와 P2E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NFT에 대해서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왜? 사업적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권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NFT 거래소를 하려면 특권법상 신고 수리를 받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 건지가 중요한 것이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소득세법상 2023년 1월 1일부터 NFT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NFT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내가 큰 투자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그 규정이 없으니까 세금 부과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거나 대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는데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20%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NFT를 발행하거나 또는 팔거나 했을 때 소득을 얻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이제 여기 또 말씀드리면 지금 그럼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느냐 내야 됩니다. 왜? 그거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증세법에 따라 가지고 포괄과세 원칙이어 가지고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이전되면 부과되는 거라 아까 제가 2018년 5월달 판결에 말씀드렸듯이 코인은 현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이 이동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현재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은 어떻게 뭐 납부를 평가를 하느냐 상속 증여한 날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의 평균 가격을 매깁니다. 지금 이제 신고된 사업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 이익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향후에 NFT가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금융법성의 규정에 보면 아까도 포괄적으로 일단 규정을 해놓고 빠지는 것들, 예를 들어 선부전자지급수단 빠진다, 전자채권 빠진다, 전자어음 빠진다 이렇게 딱 해놓는데 NFT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FIU 원장이 명시적으로 예외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FIU에서 명시적으로 NFT는 빠진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규정상으로는 조금 NFT도 저 개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문헌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이제 작년 10월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NFT는 통상 수집품 같이 활용된다. 그래서 FATF가 규정하는 가상자산에서는 통상 제외되는 것을 보인다. 다만 NFT가 결제나 투자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 금융당국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FATF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과 특근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특근법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FATF는 그거보다 조금 협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이것만 보고 우리도 NFT는 통상적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아라고 판단하기에는 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금융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인데 명시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개별 사안별로 살펴봤을 때 일부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또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2021년 12월 달 작년 말입니다. NFT 특성 규제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총 NFT를 5가지 정도를 분류를 합니다. 게임 아이템, NFT 아트, 증권형 NFT, 결제 수정형 NFT, 실물형 NFT. 그래서 어떤 거는 NFT 어떤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것들을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유형화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NFT도 어쨌든 최소한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특검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이제 특검법이 상당히 폭넓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개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 증권인가 이제 앞선 논의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NFT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르게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가 저작권 이슈인데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NFT가 법적 이슈라는 책을 제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실물책을 이렇게 PDF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PDF를 NFT 뭐 오픈시나 통해서 민팅을 할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NFT 만들려면 둘 다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왜? 첫 번째 제가 그 NFT에 있는 책을 이렇게 PDF로 만드는 거 이거를 디지털화라고 하는데요. 디지털화도 판례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근데 저작권자 동의 없이 복제를 하게 되면 복제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고요. NFT 민팅을 하기 위해서 PDF 있는 파일을 다른 곳에 전송한다? 그 전송 행위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NFT 관련해서 왜 자꾸 이제 이게 저작권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 그게 개념상 이게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만질 수 있는 유체물, 또는 전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권리란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내 거라고 하면 남들의 타지 말라고 하거나 내 집이라고 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게 소유권의 개념인데 우리가 표현, 인간의 창작물, 예를 들면 뭐 음악 파일이라든가 그림이다 이런 거 했을 때는 그게 복제가 쉽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인 소유권 인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을 인정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용권 개념을 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인정되지 않고 저작권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NFT가 왜 이런 오해를 사냐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스눕독이라는 래퍼의 이제 음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음악에 대해서
그 NFT를 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음악 NFT의 소유권을 나한테 갖고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스눕독한테 있는 겁니다. 그 가수한테.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만약에 그 윤창현 의원님께 제가 쓴 책을 만약에 전달해 드린다. 그래서 제가 사서 양도를 한다면 책이라는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서 윤창현 의원님께 이전을 하는데 책의 내용,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그대로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로 우리가 사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NFT 속에 담겨져 있는 기본 파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도를 받든 아니면 이용 허락을 받든 아니면 이게 자체가 원래 저작권이 허용되어 있는 물건 그 디지털 파일이든 그런 게 아닌 곳에야 저작권 원저작자가 그대로 저작권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왜 저작권이 문제되냐? 민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제 이 복사가 돼요. 제가 여기 정보산업연합회에서 한번 강의를 했는 자료를 NFT 민팅을 하려고 이렇게 옮기면 바탕화면에 있는 그 파일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복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복제권 침해가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올려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려서 이렇게 판다고 하면 이거는 복제권 침해가 저한테 허락 맞지 않은 거 복제권 침해가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저작권이 없는 파일을 NFT를 민팅을 하든 또는 저작권과 동시에 이동을 하든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NFT 기술 업체들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협업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 뭐 예를 들면 초록별 미디어 이런 데도 뭐 어떤 회사와 NFT 뭐 협업을 하기로 했다.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 JYP도 마찬가지고 SM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투 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사례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현황 사례가. 그래서 현황이 뭐 인피니티 스타, 파이브 스타즈 이런 모돌 삼국지 이런 게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잠시만요. 배터리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소송도 지금 걸려 있는 데들이 좀 있고요. 파이브 스타즈나 무돌 삼국지 같은 경우 소송이 걸려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포라는 게임에서 이제 P2E 시스템 지원하는데 국내 서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게임이 판단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우연한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이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오면 그게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해서 등급 분류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그게 그 자체가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 행위를 하는 경우, 내버려 두는 경우에도 등급 분류 거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내가 사행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경우, 뭐 쉽게 말하면 게임 머니를 원화로 바꿔주는 경우, 그거를 영업으로 한다 했을 때는 그것도 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NFT로 만든다. 그리고 그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외부로 전송할 수 있고 그 결과 이거를 돌고 돌아서 원화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게임에서 어떠한 게임 코인을 이제 얻는데 그 코인을 클레이스업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다른 암호화폐를 바꾼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원화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개 다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분명하고 또는 재산적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경품같이 이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적 이익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상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얻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된 게임물이냐 또는 그 게임이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게 하는 게 게임물을 이용해서 도박 그 밖에 사행 행위를 하게 하는 거냐라는 관점이 중요한 건데요. 이게
그러면 사행성이란 거는 결국 우연적인 방법으로 내가 돈을 따거나 돈을 잃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박과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게임위원회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앞서 몇 개 게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자동으로 NFT가 획득되고 그게 환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작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 알아서 돈을 얻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방법에 따라서 내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지 않은 그런 게임으로 본 겁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 그런 환전 가능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몬스터 잡아야 되고 사냥해야 되고, 그 사냥하려면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 뭐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가다 막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게 그러면 우연한 결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 이슈입니다. 부산지방법원가 대법원 판결이 있죠. 이게 리니지 게임에 관한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리니지 아덴과 문제된 건데, 그러니까 아덴이 우연한 방법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임 머니라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대법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도 아니라고 했고, 그게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노가다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게임 이용자들 실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결과 내가 아이템을 얻고 돈을 얻는 거지 이게 우연적 방법이라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 리딩 케이스가 돼서 현재 있는 P2E 게임에서도 아마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2E 게임이 이제 그냥 시작 버튼 누르고 바로 NFT나 뭐 코인 얻을 수 있으니까 사행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다른 시스템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노가다를 해서 그 아이템을 얻고 그 아이템이 환전이 되는 건 맞는데 그 환전된다는 사실만으로 그게 과연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요즘 P2E의 이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단하게만 가상자산 활성화 필요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FIU에서 이제 작년 전체를 이제 조사해서 이제 보관 자료에 의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55조 정도에 이르고 하루 거래량 10조 정도에 이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많이 수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입 규제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볼 때 신고제, 그다음 수리를 위한 신고, 그것도 신고제에 포함되니까 신고제, 허가제, 그다음에 인가제, 그다음 특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등록제도 있고요. 신고제는 그냥 신고만 할 수 있는 거고, 등록제는 등록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고, 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고, 인가나 특허는 행정적인 재량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진입 규제는 신고제입니다. 다만 신고 중에 제일 낮은 단계는 아니고 수리를 위한 신고로 해가지고 사실상 허가자와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진입 규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도 신고 불수리 사유를 보면 별다른 요건이 없어요. 보시면 ISMS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원화 마켓을 하려면 실명 확인 입증 계정을 받아야 된다 정도만 있는 거고, 임원에 대해서 결격 요건이 있는데 그 결격 요건은 2021년 3월 25일 이후부터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보시면 자본금 요건도 없고 전문 인력 요건도 없고 전사설비 요건도 없고 별다른 요건이 없어요. 그냥 ISMS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사랑 은행한테 맡겨놓은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해낸 표인데 금융투자업자나 가상자산 사업자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입규제도 진입규제인데 행위규범에 있어서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특정 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밑에 2번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그런데 뭐 1번은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하여 관리할 것. 그러니까 고객한테 원화를 받으면 그거를 그 원화 받은 거하고 법인에 있는 돈하고 구분해라. 그 정도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코인 사업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지 말라. 또 코인 거래소 임직원이 직접 거래를 하지 말라. 또 코인 거래소가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지 말라는 건데, 이것도 알아서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 것, 기준을 마련 시행할 것 정도만 돼 있는 거지, 이거 이외에 더 이상 행위 규범은 현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영업정지 될 수도 있지만 영업정지는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거 제대로 안 했을 때 행정청에서 시정명령 내리는데 그걸 위반할 경우에 비로소 영업정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위화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시세 조정을 막거나 내부자 거래를 막는 거, 이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 규정 없고, 형법상
사전자 기록 이작 또는 사기에 해당해서 해야지만 비로소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부자 거래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속인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진실된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악재를 먼저 알아서 먼저 팔거나 또는 호재를 먼저 알아서 먼저 사거나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서는 위법 행위인데 여기는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그게 속일 행위 정도가 되면, 누군가 속인 행위,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없는 코인을 있는 것처럼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밑에 이제 사례 해놨듯이. 그리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별로 없는데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실무상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상으로는 은행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하게 되어 있는데, 거래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 이용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 해킹 건은 4-5건 했는데 그중에 단 한 건만 승소를 했는데 그거는 명백한 거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3-4건은 이 해킹 소송을 해보면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럼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불명확한 창구 규제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CO 전면 금지된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법이 없습니다. 금지하는 법. 그러니까 2017년 9월 29일자 보도자료 보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사순위행위 규제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아까 원화맞게 하려면 은행 실명항 입증 개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준을 있어야, 어떤 기준 충족해야 그 실명 입증 개정을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법 시행 이후에도 기준 마련이 안 돼 있고 현재까지도 기준 마련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은행연합회에서 법 시행 이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참고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이걸 참고할 거야라는 정도를 냈는데 그 참고 자료도 읽어보면 이걸 바탕으로 기준에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 그리고 참고 자료에 나온 내용만 딱 충족해가지고 낸다고 하더라도 내서 받는 행위가 있을 우려가 있으니 그건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원화마켓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왜? 은행한테 맡겨놨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해외 송금 관련해서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미국에 있는 코인 사다 달라고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낸다. 그 소액이면은 미화 5,000불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증빙 송금이라 해가지고 사유도 묻지 않고 증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정 금액 5,000불이 넘어가고 5만 불 넘어가면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직접 가보시면 코인 사기에서 보낸다고 하면 안 보내줍니다. 왜? 무슨 신고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으로 쪼개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요건 제가 한 판결이긴 한데요. 그 보낸 행위에 대해서 이게 자본거래면 10억 원 이상 보낼 때는 신고가 필요하고 경상거래면 25억 기준이에요. 근데 자본거래인지 경상거래인지 이거 모르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자본거래임을 기준으로 보고 요건인데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운 적은 있는데 어쨌든 코인 거래를 할 때 뭐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그 10억이 쪼개서 보내는 10억은 아니고 처음부터 10억 보내려고 했어야 됐다. 뭐 그런 판례도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인천지방 부천지원 판례는 의뢰인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저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내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그걸 위안으로 바꿔줘. 대신 그 방법은 알아서 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비트코인을 바꾼 다음에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비트코인 전송하고 그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위안으로 바꿔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송금이라는 결과적인 행위가 발생했지만 제가 한 거는 비트코인 매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건 확정된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송하는 행위 자체는 외역환 거래법에 해당하지 않은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거 외역환 거래법 적용 영역이야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그 비트코인이 외국에서 온 건지 한국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뭐 한국에 있는 업비트나 비싸면 거래되고 있는 그 많은 코인들이
다 한국에 체결됐을까요? 다 해외에서 체결된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중국 체결장에서?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가 이더리움이나 아니 원화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코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는 외국의 지급이 아닐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코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코인만 사거나 또는 코인으로 코인을 사거나 해에 대해서는 그냥 정책이 뭔지를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거고, 원화, 코인, 외국환, 그러니까 달러화나 위안화가 있을 때는 그거는 외국환 적용 대상이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불분명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진입 규제나 행위 범위 너무 낮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규제가 필요한 곳에는 불명확한 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뭐 시장법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 가상자산, 위험자산 분류되고 있고 그 시장 참여자 규모가 상당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규범이나 진입 규제는 불분명하고, 그리고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 같은 기존 금융기관이 이 시장에 못 들어옵니다. 은행은 금융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고 금융투자업자는 창구 규제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다 직접 투자한 겁니다. 간접 투자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펀드에 맡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크립토 펀드라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고래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제 재산을 수탁받아서 합법적으로 영위하는 크립토 펀드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접 투자 제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정적인 평가 기능이라든가 그런 이제 기능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선물 ETF를 승인한 상황이고, 현물 ETF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는 승인할 것을 보이는데, 그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사기나 부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헤지펀드와 미국 SEC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와 신뢰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욱 변호사님 굉장히 구체적인 판례로 애매했던 사항들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자 교수님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김의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순천향대 권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최상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토론자 교수님들께서는 약 7, 8분 가량 순서대로 토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재욱 변호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이스트 김의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에 같이 있으면서 그 판례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뭐 리뷰도 해보고, 또 우리 정재욱 변호사님이 학회 내에서도 굉장히 이걸 함축적으로 정리를 잘 하시고, 그 통찰력에 관해서는 참 너무 클리어하게 해주셔서 너무 저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혁신 이론 쪽에로 이제 지켜보는 분야다 보니까 계속 그걸 보면서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있어요. 과연 불명확한 규제가 지금 수준에서 해결이 된들 과연 명확하게 될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전자금융법, 제가 실제 한 5년 전에 전자금융의 선물전자지급수단을 직접 등록을 이제 신고를 해봐서 끝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조금만 법안하고 달라져도 아무도 해석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 취지와 그 이해도가 떨어지면, 아무도 거기에서 한 글자라도 틀려지면 꼼짝 못하고 스탑이 되더라고요. 실제 이번에 가상자산 사업신자 신고제이기도 한데, 실제 그거를 해봤던 대표들 최근에 이제 다들 끝났잖아요. 나름 라운드 1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면 너무 힘들었대요. 그 힘든 이유가 클리어한 게 아니라, 클리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클리어하게 해석할 줄 몰라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도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처음 가는 이 길을 과연 우리가 규제적으로 아무리 지금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화면 보면 딱 한 장만 했거든요. 제가 보면 역시나 거래소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7세기 민간은행 시대와 좀 유사한 지금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화폐 변화가 생겼고, 변화 지점이 생겼고, 둔화가 생겼고, 굉장히 많은 발행 주체들에서 민간은행 시대와 너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과연 그때와 어느 정도가 유사하냐, 어느 정도를 같이 교훈 삼을 수 있냐, 악유업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때 당시에도 하면서 규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은행과 관련된 파이낸스에 관한 규제가 제일 촘촘하고 그물인데 그 모든 규제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하면서 점점 모양을 갖추어 나갔거든요. 그만큼 복잡성이 어쩔 수 없는 부분,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이 우리 과거로부터 있었다라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필요성을 해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거래소에서 거래소가 핵심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그때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라고도 했었고요. 청산소, 교환소, 거래소. 지금 거래소가 핵심인 맞는 것 같고요. 그럼 거래소에서 어떤 부분, 단 하나의 부분을 국가에서 보고 있으면 좋겠냐라는 거는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규제적인 측면을 오늘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 이러한 규제적인 게 과연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관점에서 이제 혁신을 이제 예전부터 지켜봤던 그 분야에서 볼 때는 사실 다른 나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외생적 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국가가 빨리 모습을 갖춰야 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 학습은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이라든가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찍이 있었을 때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그걸 빨리 할 수 있냐 할 때를 우리가 약간 경험 삼아서 지금에 비교해 보면 첫째 러닝 바이 두잉을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퍼스트 무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든 거를 다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긴 한데 특히 암호화폐 분야, 가상화폐 분야는 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은행법도 점점 모습을 갖추어 나갔던 것처럼 러닝 바이 두잉 식으로 일단 함축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시범 사업이라도 빨리 해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만 잃어버린 4년이 생긴 것 같아요. 가상자산에 관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어느 나라도 멈춘 적이 없더라고요. 대한민국만 지난 4년을 너무 잃어버려서 6개월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경험을 해보면서 그 경험은 우리 항상 얘기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이제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정교순 변호사님께서 정리하신 많은 부분들을 더 확실한 대답을 찾기까지 기다리기보다 시장의 니즈를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을 먼저 빨리 함축적으로 연습을 해봐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인 학습을 다 같이 다학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패러다임이 변했을 때는 사실은 요즘 드는 생각은 이미 천동설에서 지동설 바뀌었는데 천동설 중심으로 태양은 돌지만 몇 가지 예상을 두자라는 접근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접근은 사실 패러다임 바뀐 데서는 너무 한계가 금방 나오고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위 선언적인 법안을 정의를 내리는 법안, 법적인 정의 그 외에는 러닝 바이 두잉을 통해서 채워가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에서의 민간 관점의 학습 및 흡수를 위한 대규모 인력 수급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게임의 법칙이 바뀐 상황에서 이전에 일했던 방식을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사실은 못 따라오고 이거는 가치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 수 없이 민간의 전문가들을 대폭적으로 수급을 해서 같이 이 러닝 바이 두잉 학습 단계를 같이 거쳐야 빨리 학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뭐 기업에서 R&D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신제품 개발에만 있지 않고 그 조직 전체가 외부 지식 흡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R&D가 또 그런 간접적인 R&D 한 이유가 있듯이 우리 정부, 우리 이제 국가 수준에서 공공 부분이 이 가상자산에 관한 외부 인력을 대규모 흡수를 해서 같이 이거를 학습하는 이 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크고 가장 파괴적인 분야가 가상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을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에 관한 학습 역량은 당연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빠른 학습을 위해서는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석 교수님 굉장히 통찰력 있는 토론 감사드립니다. 실행 방안에 대해서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순천향대 권혁준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권혁준 교수입니다. 네, 물론 우선 이런 뜻깊은 토론이 그리고 발표가 저희 경영정보학회에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요. 특히 그 정지혁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법안이라든지 또 문제점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정리가 아주 명확해서 더 이런 부분이 또 이런 것들이 또 기준이 있어야 되는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김인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변화에 대해서 빨리 능동적으로 시험 삼아 말이라도 케이스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 정말 뜻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뭐 여러 앞에 발표자님이나 아니면 토론자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금융 소비자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법이 또는 규제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카드 대란 사건이 한번 났을 때 그때 금융이라든지 금융정부에서 당국에서 엄청난 샥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정말 무슨 금융상품을 하나를 인가를 낸다든지 어떠한 것을 허가를 해줄 때는 상당한 금융당국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이 블록체인에 의한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기술이 먼저 선도하는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많이 또는 금융당국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술이 앞서가고 또 다른 행태의 또 금융자산이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김석 교수님께서 그 거래소 원화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거래소는 지금 4개 거래소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 원화 계좌에 관련된 계좌 중에서 이제 한 업체가 뭐 여러분도 다 아는 업체가 거의 전체 시장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작년에 제가 들었는데 세금을 한 1조 원 정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전체 기업 내 펌에서 수율도 89. 몇 프로가 나온다고 효율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금융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그 특정 거래소에 몰리는 현상이 왜냐하면 아까 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이 거래소는 신뢰를 주고 이 거래소에 맡기면 어쨌든 거래가 되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래소가 이제 탈중앙화가 되는 순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덱스죠. 이제 거래소 간의 거래가 아닌 덱스, 서로 이제 거래가 되는 이 부분으로 또 분화가 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금융기관은 몇백 년, 아까 전에 김희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몇백 년이 지나면서 내부의 컴플라이언스가 형성이 됐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으면서 이때까지 금융 시장이 커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막 시작하는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얻거나 또는 여러 가지 손실을 보게 되면 결국 금융당국이 난처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제언을 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다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토큰에 있는 다오라는 부분을 금융당국이 좀 봐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오는 그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러니까 중앙이 없지만 협의체 같은 그 부분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IS 같은 존재라. 그러니까 IS 뭐 테러 집단이 아니라 이슬람 전체 전 세계 이슬람을로 전체를 세계를 바꾸자라는 공동의 이념 속에서 서로 이제 점조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약간 다오가 약간 그런 형식을 하게 되는데 몇 개 유명한 또는 뭐 근본이 있다는 코인들은 다오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P2E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될 때는 이 다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금융당국이 이제 그것을 또는 거기에 아까 전에 김희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력이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율 규제라는 부분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코인은 재단에서 갑자기 물량을 내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슈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허가 뭐 이런 규제 속에서 그 다오라는 그 부분을 이제는 살펴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저희 같은 MIS 아니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한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관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기구를 세워서 관리를 한다는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토큰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시장주의에 입각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금융소비자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 당국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시작할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주면 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토큰을 사는 또는 프라이빗 세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세일에 들어가는 부분에 금융 소비자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오하고 그리고 그 내부 컴플라이언스 그 부분을 법 쪽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인력들 토큰에 종사하시는 인력들이 그것을 평가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소위 말해서 저널같이 월간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정재욱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진짜 클리어하고 근데 정부는 항상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근데 이제는 우리 이쪽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공통의 목소리를 내서 김희석 교수님 말씀대로 가보지 못한 바다를 먼저 뛰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수리를 해가면서 앞으로 진출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제언해 드립니다. 네, 이상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오의 중요성과 금융 당국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제언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최상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토론자인 이화여대 경영학과 최상미 교수입니다. 우선 이런 의미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영정보학회와 회장님, 양희동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히 변호사님하고 두 분의 교수님 고견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규제가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및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하고요. 또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동의하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 있어서 정부의 지금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가상자산 활성화가 가능하고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및 적극적인 투자자 및 시장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 다음에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보다 예측 가능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술 및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17년 9월에 정부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때 선언한 게 뭐냐 하면 가상통화가 화폐도 통화도 금융상품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국내에서 ICO가 사실상 금지됐고요. 관련된 규제를 생성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다양한 노력 자체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생길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강력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투자를 제한하게 됐고 또한 이에 따라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거든요. 또 정부 부처를 보면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관련 부처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게 됐고 규제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의 공급도 매우 제한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2021년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이런 선진국의 연기금들은 적게는 3.5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규모로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규모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연기금들은 이제 투자가 금기시되어가지고 전문가 확보도 매우 어려운 측면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대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김희석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최근 금융시장은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은 혁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 교과서에서 맨날 등장하는 ATM,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투자, 권유를 받거나 또는 모바일 뱅킹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및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앞서 김희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형식의 규제로 전면 전환되어야 된다. 그래서 샌드박스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더 필요한 거는 정부 부처의 기술과 시장 그리고 기업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글로벌 트렌드와 스탠다드를 반영하는 규제 시스템입니다. 금융 및 자산의 세계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글로벌화되어 있거든요. 돈의 흐름 자체가 한 국가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넘나드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각종 코인들은 아시다시피 해외에 발행된 것이 대부분이고요. 미국 아니고 중국, 유럽, 태국까지도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및 가상자산의 발행 등은 매우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획일화된 또는 글로벌화된 규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규제 및 시스템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 FCA 금융행위감독청 또는 FSCS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보장 항목에서 가상화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거나 IMF는 가상시장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광범위하고 획일화된 규제를 이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 이외에도 연기금 같은 경우 투자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인이 이제 ESG 요인입니다. 우선 이제 가상화폐 채굴에 따른 환경위험,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최근에 POW는 좀 배제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권혁준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코인의 DAO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탈중앙화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거버넌스 위험도
고려를 한 이러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즉 ESG 관련 리스크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해외 입법 동향 및 규제 트렌드, 스탠다드를 반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글로벌한 규제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과 기업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적 변화로 인한 혜택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다 평등하고 접근 가능한, 다시 말씀드리면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규제 및 시스템은 어떤 기술 또는 뭐 토큰에 대한 이 세밀한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규제가 돼야 되느냐? 이를 활용한 금융에 대한 행위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또한 타인에게 많은 손해를 초래했을 경우에 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전가하고 증가 동시에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러한 벌을 받겠구나라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급속하게 발전하는 IT 기술에 따라 형성되는 다양한 시장, 특히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아마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동안 일어났던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부정행위 및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규제가 미처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가 나타났을 때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부정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후적인 징별적인 시스템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또 이제 투자자나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이러한 그 책임이나 규제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법적 행위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규제 및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게 기술로 인한 혜택이 있어 특정 계층이 소외되거나 또는 특정 계층만 수혜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일찍이 이제 블록체인 공부해가지고 가상자산에 뛰어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지식을 습득한 이런 여기 권혁준 교수님이나 김희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그룹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니고 일반인들 있잖아요. 가상자산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코인 투자 해가지고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거의 24시간 열리는 장에서 50% 이상의 등락률을 보이는 이 비상식적인 시장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여기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계층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고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조차 누려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기술적 변화로 인한 혜택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보다 평등하고 접근 가능한 시스템 및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드리자면 현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 및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를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3가지 측면, 즉 변화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가 돼야 되고 글로벌 트렌드와 스탠다드를 반영한 규제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보다 포용적인 규제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고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해야 될 내용을 이미 마무리해서 다 해주셔가지고 네, 시간이 많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네, 정재욱 교수님, 아니 정재욱 변호사님,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 코멘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링크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4월 7일 날 미 앨런 그 재무장관이 이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한 첫 연설입니다. 이제 이거 말고 이제 3월 9일 날 이제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한 거 있는데 그 두 개의 내용을 이제 연설만 보셔도 충분히 방향성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방금 그 최상민 교수님, 권혁준 교수님, 또 김희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방향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보시면 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책임감 있는 혁신으로부터 발전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최상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규제가 혁신에 따라가지 못하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종종 큰 피해를 입어왔다. 우리는 디지털 자산의 성장으로 인해서 서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거나 취약한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제는 특정 기술이 아닌 위험과 활동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 가능한 규제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 소비자, 투자자, 기업은 자산이 대차 대조표 또는 분산 원장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고객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해당 자산이 고객의 허가 없이 분실, 도난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좀 미국의 그 패권하고 좀 당한 내용인데 뭐 주권화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책임 있는 혁신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 뭐 일부 지지자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이제 크립토 기술에 관해서 너무 이제 혁신적이니까 정부는 완전히 물러서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반대 있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미 앨런 재무장관 이야기하기로는 정부의 역할은 책임 있는 혁신을 보장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는 게 규제의 불명확성도 있고 규제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5년간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부라도 이런 새로운 갑자기 급격한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잘 대처하기는 힘들었을 거라 보는데 이제는 관련 논의가 좀 많이 무르익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과도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책임 있는 혁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치와 제도는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황당한 규제들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오늘 제가 국회쌤이 다른 분이 이야기하신 거 들은 것도 법인이 해외에서 크립토로 수익을 발생해서 크립토를 갖고 있으면 그걸 국내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외환거래법상 신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계속 그냥 한국에서 그걸 유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원화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그냥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 많은 또 교수님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논의 과정에 전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만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좀 이런 논의가 좀 진행되기를 새 정부에 좀 희망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가상자산 전문가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윤창현 의원님, 의미 있는 발표해 주신 정재욱 변호사님, 토론을 맡아주신 세 분의 교수님들과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희동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